뭐야 한국인이야? 뙤약볕이 내리쬐는 태국의 한마을.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허름한 집들이 늘어서 있는 동네입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태국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귀티가 흐르는 한 여성이 나타나자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그녀에게 쏠리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으로 봐서 같은 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인 모양입니다. 그녀는 왜 태국의 빈민가에 방문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태국의 제인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태국에 사는 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인인데 지금 태국에 사는 제인이라니 약간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10년여를 태국이 아닌 해외에서 살았거든요. 바로 한국이요. 그래서 그런지 외모도 유독 한국인 같은 느낌이에요.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했거나 하는 중인 연예인들이 몇 있죠. 아이돌 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동남아인 중에서 태국인들은 비교적 동북아인들과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요. 그런 연예인들도 있고 태국은 방콕, 치앙마이, 푸켓 등이 여행지로 너무 유명해서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잘 사는 나라 이미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좀 다릅니다. 동남아시아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인 싱가포르를 뺀 모든 나라가 개발도상국입니다. 방콕은 정말 글로벌한 도시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방콕 수도권에 지나칠 정도로 집중되어 있어요. 부정부패도 심각하고 빈부격차가 큽니다. 어느 정도냐면 태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서는 한국인만큼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지만 가난한 지역으로 가면 여느 동남아 국가 빈민가 못지않게 못 삽니다. 저도 그런 동네에 살았고요. 아마도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을 거예요. 인생 최초의 기억이 시작된 그때부터 저는 가난했거든요. 성장기에 잘 못 먹어서 왜소했고 말랐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학교에는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12살쯤 되자 더는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요. 그나마 그럭저럭 먹고 사는 아이들과 같은 반이었는데 녀석들이 제게 해골이네, 못생겼네, 냄새가 나네 하면서 저를 괴롭혔거든요. 저는 그 괴롭힘에 2년 넘게 시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도 모르는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었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제게 학교를 안 가게 됐으면 나가서 일이라도 구해서 하라고 했지만 그것도 정신이 받쳐줘야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늘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시거나 화를 내셨고요. 덕분에 제 상태는 더 안 좋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웬일인지 부모님이 한시름 놓으시더라고요. 해외로부터 마을에 지원금을 보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곧 어느 나라에서 봉사단이 직접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죠. 다 무너져가는 집에서 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거나 케어를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꽤 오래 머무르면서 마을 사람들을 돌봐줬어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제대로 씻지 못한 저를 데려다가 씻겨주고 먹을 것도 줬어요. 그 사람들 덕분에 살이 많이 올랐습니다. 3kg쯤 찌니까 그나마 사람 같더라고요. 그 한국인 봉사단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며칠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통에 한국인 봉사단 중 몇 명이 남아서 아버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무슨 병에 걸려 있었다고 해요. 병명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입원한 지 이틀 만에 돌아가셨고 엄마만 남게 되었는데요. 당시 저에게는 언니 오빠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일을 했고 저만 집에서 늘 누워 있었죠. 상황이 그렇게 되자 엄마는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를 데려다 키워달라고요. 엄마가 저를 미워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에게 싫은 소리를 많이 하셨지만 그건 표현에 서툴렀기 때문이지 제가 태국에서보다 잘 살길 바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알아요. 엄마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정에 없던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도 태국에 남아준 봉사자들은 그런 건 개의치도 않아 했습니다. 사회봉사자들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뇌 구조 자체가 다른 것 같았죠. 이타적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데려가 입양처를 찾아볼까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걸 들었는데 그중 한 아저씨가 본인이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다네요. 김씨 아저씨였어요.
여러 가지 수속을 마치고 저는 그 아저씨를 따라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벌써 16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제 아빠가 되셨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마침내 서류상으로도 제가 아빠의 딸이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잘 먹으면서 저는 눈에 띄게 살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영양 부족으로 크지 못했던 키가 쑥쑥 커졌죠. 그리고 학교에도 나가게 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집이 시골이었다는 거예요. 아빠의 직업은 농부였거든요. 하지만 태국의 평범한 농부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보통 농부라면, 아니 농부뿐만 아니라 평범한 서민이라면 자기 밥벌이하기 바빠 봉사활동 같은 건 하기 힘들잖아요. 알고 봤더니 아빠는 아주 부유한 가정 출신에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선생님으로 일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늘 농사를 짓고 싶어서 결국 젊은 나이에 일을 관두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었대요. 처음에는 집에서도 반대했지만 아빠의 부모님은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그 뜻을 존중해 주셨답니다. 머리가 좋으셔서 무작정 농사를 지은 게 아니었어요. 많은 연구 끝에 농사를 시작하셨고 결과적으로는 대박이 났죠. 교사로 일할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아빠는 자신의 두 번째 직업으로 사회봉사자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 언니들도 모두 천사표였어요. 다들 저를 잘 돌봐주셨고 아빠는 저를 데리고 정신과에도 방문하면서 제가 꽤 오래 앓았던 우울증도 나을 수 있게 도와주셨죠. 병을 치료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아빠에게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좋아 보였거든요. 보람차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아빠처럼 되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성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성공하게 되면 꼭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배웠고 농사에 대해 공부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습니다. 아, 참. 어린 시절 태국에서 학교에 다닐 땐 따돌림을 당했었지만 한국 학교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답니다. 제가 한국인처럼 생기기도 했고 이름도 제인이라 한국에서 쓰기에 이질감도 없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들의 눈에 가난하지 않은 평범하거나 잘 사는 집 아이로 보였다는 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잠시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튀었는데 제가 하려던 말은 이거예요. 대입 시즌에 저는 농대를 준비했고 계획대로 입학하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몸으로 익히는 것 위주였다면 대학에 들어가서는 이론을 제대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열대 기후에서의 농사법이었습니다. 집이 워낙 잘 살아서 장학금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제가 다 휩쓸어 버렸네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높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아빠의 농사일을 이어받아 밭을 일구는 것도 좋지만 농사 관련 연구직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시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주셨어요. 많은 가능성, 그리고 길이 있다고 알려주면서 선택은 제가 하면 된다고,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건 간에 지지하겠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새삼 감동해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20대 중반이 안 된 나이였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결정하기 전에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동안 밭일을 계속 도왔습니다. 2달 정도 흘렀을 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 태국으로 돌아갈게요. 무슨 뜻이냐고 묻기에 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태국에 제가 살던 동네로 가서 그동안 제가 익힌 농업 기술을 전파하겠다고 말이죠.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언니는 그동안 같이 지냈던 가족들 등지겠다는 소린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고향과 그곳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미련이 커요. 한국에서 지낸 1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제가 익힌 기술과 지식으로 잘 살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아빠는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제인아, 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 꼭 내가 너를 아주 잘 키운 것만 같구나. 고맙다, 훌륭하게 자라줘서. 잘 준비해서 잘 다녀와. 하지만 거기 있으면서도 연락 잘해주고 가끔 집에 와. 보고 싶을 테니까. 일주일 정도 준비한 뒤에 저는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곧 도착했죠. 10년 만에 도착한 태국 땅의 냄새와 분위기는 향수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재밌었던 건 사람들 눈에 제가 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만 보였나 봐요. 공항에서도 마트에서도 어디에서도 외국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다들 잘해주더라고요. 이런 건 생소했죠.
어릴 적에는 태국에서 핍박이나 받던 저인데 그렇게 저는 10년 전까지 제가 살던 마을로 돌아갔는데 가족들은 계속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간 연락을 못했던 건 아무래도 집에 전화기가 없기 때문이었죠. 너무 오랜만에 봐서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서로를 얼싸안기 바빴습니다. 가족들과의 상봉을 마치고 저는 제가 한국에서 모은 돈과 아빠가 지원해준 돈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농사에 투자해야 해서 택도 없었죠. 아빠는 꽤 큰 돈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농지를 사들였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일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죠. 가족들뿐만 아니라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농업 기술을 알려주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게 되자 씨앗을 심은 땅에서 나무들이 자라났고 열매를 맺기도 했는데요. 요새는 그걸 따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아주 싱싱하고 달고 맛있어서 시장에 가지고 나가면 금세 팔린다고 하네요. 정말 잘 됐죠? 나중에는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만큼 과수원 규모를 키워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건 모두 한국에 있는 아빠와 가족들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또 연락을 해봐야겠네요.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클릭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재밌는 사연이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